다음 기사입니다. 가계빚 숙제 받아든 경제부처, 부동산 시장 정조준하나? 첫 번째 기사에서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가격 상승폭도 커지고 있고 네. 거래량도 수반되고 있고 분양권도 매매가 아주 활발한 상태가 되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당장 뭐 이제 대책 논의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그렇죠. 어떤 대책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지 포인플렉스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8월까지 가계부채 종합해법을 마련하라는 숙제를 내줬거든요. 네. 이제 관계부처들도 대책 마련에 착수했지요. 근데 아무래도 가계빚 문제가 일자리, 소득, 부동산, 금융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해법이 필요한 만큼 패키지 형태의 범부처적인 종합대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좀 과열기미에 접어드니까 먼저 네. 이제 대통령부터 어저께 그 청와대 수석 보좌관회의를 했어요. 거기에서 가계부채를 놓고 아주 진지한 토론이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현재 가계부채가 과하니 가계부채에 대한 대책을 8월 달까지 마련을 해놔라는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는 지금 소득이 받침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어떤 그 상승이다. 네. 그러니까 소득을 통해 성장을 하면서 지나친 가격 상승보다는 소득이 실질적으로 받쳐주는 상승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소득을 늘리는 방안을 연구하라. 이렇게 이제 두 가지 큰 아젠다를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지금 이 표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1분기 가계부시 1360조예요. 작년에 이제 1300조 돌파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이 1360조가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1.1%가 또 증가했어요. 네. 근데 올해 기사에서 지난주에도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전체 규모의 빚은 늘어났고요. 네. 단지 그 빚이 증가하는 증가율은 작년에 비해서는 떨어졌죠. 그래서 조금 안정세에 접어드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이지가 않는 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탄핵 국면 이후에 그리고 대선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분양 물량들이 다 숨어 있었죠. 예, 분양을 안 하고 다 미루고 전부 다 있었죠. 기다리고 있어서 네. 저희가 뭐 일반 분양에 대한 어떤 경쟁률을 말씀드리고 싶어도 실제로 분양을 안 하니까 그걸 말씀드릴 수가 없었죠. 네. 그래서 일반 분양이 없었다는 얘기는 중도금 대출이 없었다는 얘기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상승률이 주춤할 수밖에 없었죠. 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부채 총량은 늘어났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은 이제부터 5월 이후에 그리고 이제 6월달, 7월달에 지금 뭐 일반 분양이 굉장히 많아지고 올 하반기에 분양이 쏠림 현상을 보임에 따라서 중도금 대출이 나오는 게 분양 시점 이후에 한 3, 4개월 이후에 첫 대출이 일어난다는 점을 보면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에 가계부채 상승률은 다시 가파른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당연히 부채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113 대책으로도 꽤 이게 가계부채가 조금 주춤하는 기미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거를 이제 넘어서 갖고 다시 그렇죠. 지금 총량 자체가 지금 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 늘고 있어요. 총량 자체는 계속 늘면서 상승률만 좀 줄어도 이게 안정화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한 건데 네.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정화가 분양이 줄어서 안정화가 됐다라는 게 그게 네.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분양이 다시 물량을 뽑아내게 되면 거기에 따른 중도금 대출이 늘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는 상당히 네. 큰 숙제를 안고 있을 수밖에 없다. 물 생각이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지금 건설사들이 미친 듯이 분양 뿜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요. 네. 뭐 이번 주에 또 국토부 장관이 그 새롭게 임명이 되셨잖아요. 네네. 국토부 장관의 입장은 어떤 거였죠? 그렇죠. 그 새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시장이 기대감이 컸었는데요. 이 부동산 시장이 분수령을 맞을 전망입니다. 왜냐하면은 아직 국토부 장관이 나온 건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하지만 청문회 해야죠.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그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전 정부에서 완화했던 LTV 정책과 그 DTI 규제를 강화하겠다라는 입장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네, 국토부 장관이 임명되면서 사실 모든 그 어떤 건설사라든가 네. 부동산 관련된 사람들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어떤 얘기를 할지 네, 막 이제 관심이 그 입에 많이 촉각을 쏠렸었어요. 세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네. 사람의 성향은 뭐냐, 네.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관심들을 많이 가졌는데요. 실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굉장한 강성형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30일 날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요. 첫 일성이 뭐였냐면 LTV와 DTI를 푼 것이 가계부채를 낳는 요인의 하나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 가계부채가 상승한 거는 LTV와 DTI를 갖다가 규제를 풀었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지금 첫 일성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당장 7월 말에 그 LTV나 DTI 그 규제 완화가 7월 말에 종료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올 상반기만 해도 아 이거 1년 유예가 거의 될 것이야라고 지금 얘기를 그러니까 했었죠. 왜냐하면 시장이 전체적으로 주춤하니까 그 상황에서 주춤한 상황에서는 그 규제 완화가 1년 정도 더 연장될 거로 봤는데 당장 이렇게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어렵다는 식으로 지금 현재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LTV 비율이나 DTI 비율이 다시 쪼그라들 거라고 보는 게 맞네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이에 대해서 지금 국토부와 업계에서는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죠. 사실 뭐 물건을 팔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게 쪼그라들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최근 이들의 입장은 어떤 것이냐면요. 최근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시적으로 시장이 좋아진 거는 있지만 네. 하반기 같은 경우는 지금 금리 인상 당장 이제 6월 중순 되면은 미국에서 또 금리를 올릴지 안 올릴지가 6월 지금 한 15일쯤에 결정이 날 네. 거고요. 그리고 공급 과잉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 완화를 종료하면 안 된다. 1년을 더 늘려야 된다라는 게 그 업계의 입장인 거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보면은 지금 수도권 시장 정도만 핫하지 지방 같은 경우는 계속 침체를 겪고 네. 있으니 전체적으로 이런 규제가 강화가 되면 시장이 전체가 쪼그라드는 위축될 가능성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걱정을 하는 입장인 거죠. 이렇게 보면 현재 대통령의 입장 그리고 이제 국토부 장관이 아직 뭐 확정되진 않았지만 네. 국토부 장관의 입장이 나온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렇다면은 어떤 정책이 나올지에 대해서 좀 한번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얘기들이 지금 있었던 걸 우리가 봤잖아요. 네.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지금 어떤 대책들이 나올지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일단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이 거론했거나 추진 중인 부동산 관련 규제들을 먼저 살펴보는 게 맞겠죠? 네네. 예, 첫 번째로는 뭐 LTV, DTI 완화 연장 중단이 있을 거고요. 이 내용을 조금 더 우리가 자세하게 풀어서 보면요. LTV 같은 경우는 원래 50에서 60%였던 것이 70%로 늘어났고요. 그렇죠? 네, 주택 담보 인정 비율이니까 주택 가치에 그걸 담보 물건으로서 가치를 50%만 인정해 주던 걸 70%까지 인정해 줬었으니까 그렇죠. 그만큼 더 많이 빌릴 수 있었다는 그렇죠. 소리죠. 그리고 이제 총 부채 상환 비율인 DTI도 50%였던 것을 60%로 이렇게 박근혜 정부에서 늘렸고요. 네. 이게 1년 동안 유효 기간으로 해가지고 2번을 늘렸어요. 네. 그래서 그 종료 시점이 7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규제 완화 기간의 종료가 7월 말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이게 60 내지는 50으로 환원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부동산 업계라고 그래야 되나요? 건설업계에서는 이게 당연히 연장될 거라고 지금 믿고 있는 거죠. 믿고 있었었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돼야 본인들이 어떤 물건을 팔 때 네.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걸 지금 원하고 있는 그 상황이고요. 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DSR 도입도 있고요. DSR은 뭐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도 하죠. 네네. 이건 원래 2019년에 도입한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걸 땡기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8년까지 땡기겠다 그러다가 지금 상황이 이러니 올 하반기에 실시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DSR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서 관리를 네. 하는 거라 예를 들면은 과거에는 수익이 많거나 그러면 물건을 여러 개 보유하는 게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는 물건을 여러 개 가지신 분들이 대출이 전면적으로 중단이 되는 효과가 있어요. DSR 같은 경우는. 현금 흐름이 막혀버리니까요. 그렇죠. 특히나 제가 봤을 땐 DSR이 도입되면은 제일 먼저 타격을 받을 부분들이 상가 같은 경우 상당히 대출을 많이 끼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금리는 낮고 상가 수익률은 금리보다는 좋으니까 상가들을 갖다가 많이 분양들을 받으셨는데 DSR이 도입되면은 상가 같은 경우는 상당히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거죠. 원래 19년이었던 게 지금 18년도로 땡겨지고 18년이었던 게 지금 상승이 이러니 뭐 8월 달에 대책 나오면서 DSR을 당장 도입하겠다라고 해도
큰 반발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네, 거죠. 일전에 뭐 올해 하반기 조기 도입 뭐 검토 뭐 그런 기사도 봤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대책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항상 이야기 나오는 보유세 인상이 있겠죠. 보유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한 0.79%였던 것을 한 1%대까지 올리겠다라는 내용이었고 원래 이게 구두 공약에는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정식으로 공약집을 만들면서는 이렇게 빠졌죠, 내용이. 그래서 네. 보유세 인상은 뭐 천천히 시행하겠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또 보유세 인상 카드도 빨리 쓰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는 사실 이야기가 많은 게 우리나라는 양도소득세가 존재하기 때문에 네. 보유세를 강화하게 되면은 이중과세다 뭐 그런 주장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취득세가 외국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많고 보유세는 네. 낮으니 네네. 취득세를 그러면은 좀 낮춰줘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거래를 활성화하려면. 네.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사실 다른 보유세는 외국과 비교하면서 낮으니까 올린다라고 하면서 다른 이제 세들은 다른 세금은 뭐 그대로 조정을 안 놔둔다라고 한다면, 하면은 예. 세금을 올리는 효과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좀 천천히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모든 집 가지신 분들의 바람인 거죠. 네. 그 외에는요.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그랬었죠.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효과가 있을 것 같으세요? 저는 그닥 효과가 없을 것 같은 게 이제부터 본격적인 공급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예. 세입자들 이제 과거에는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는 세입자들한테 큰 도움이 됐지만 본격적인 물량이 도입되는 상황에서 전월세 상한제가 과연 효과적인 그런 걸 발휘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전월세 계약 갱신 청구권 도입 뭐 네. 이런 것들도 얘기가 되고 있죠. 네. 근데 사실 지금 저희가 언급한 내용들은 꼭 최근의 상승이 아니어도 시간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지금 나올 것들이었어요. 예. 최근에 아주 과열적인 느낌의 상승이 계속되다 보니까 여기에 더해서 지금 언급되고 있는 그 몇 가지 사항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그 전매 제한이 지금 강남 4구, 네. 그러니까 그리고 강남 4구가 어디였죠? 강남 서초 송파에 강동이 강동구까지, 꼈죠. 예. 강동구가 억울했습니다만. 강동구 플러스 어쨌든. 그리고 과천까지 해가지고 분양권 같은 경우는 현재 전매가 입주할 때까지 금지가 되어 있었죠. 네. 그 외에는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1년 6개월, 6개월. 예, 그러니까 18개월 정도 지나면 분양권 전매가 가능했는데 서울 전체를 갖다가 분양권 전매를 지금 묻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고요. 또 거기에 더해가지고 투기 과열지구 도입될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투기과열지구 도입이 사실 엄청 무서운 거 아닌가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무섭고 과거와는 지금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정책 담당자가 인식을 하고 계실지에 대해서 상당히 좀 두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요. 네. 먼저 투기 지역 같은 경우는요. 투기 지역으로 지정이 될 경우에는 6억 원 이상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은행권 대출 기준으로 DTI가 현재 60%까지 가능하잖아요. 네. 이게 투기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저절로 40%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대출 규모가 확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1세대 3주택 이상인 사람이 투기 지역 내에서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에는 정해진 세율보다 10% 더한 세율을 내게 돼요. 그러니까 집을 3개 이상 갖고 있으면 뭐 기존의 주택을 팔면 예전에는 뭐 평균으로 뭐 한 30 몇 프로 낸다라고 하면 거기에 네. 10%를 추가로 내게 되는 네. 그런 효과가 있는데 이거는 뭐 집 많이 가진 사람들이 매도하면서 내는 거라 뭐 이 영향 자체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이 되진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인데 여기에 네. 대해서 뭐 워낙 말이 안 되니 이 법은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그 유예를 더 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상당히 크잖아요. 근데 그럴 확률이 지금 점점 없어지고 있다라는 거. 네. 이것도 이제 신경이 쓰이고요. 개인적으로는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가 딱 지정이 되면 저는 상당히 심각해진다라고 보는 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게 되면 조합을 설립한 조합 설립 이후의 조합원 물건이 모두 매매가 정지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재개발, 재건축, 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만 해도 이거는 재건축에만 해당이 되거든요. 네. 근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면 재개발, 재건축 모두 해당이 돼서 조합 설립 이후의 조합원 분도 매매가 정지된다는 거거든요. 역시 준공 때까지. 네, 준공 때까지니까. 근데 보시면은 조합 설립해갖고 준공까지 뭐 공사 기간만 해도 3, 4년씩 걸리니까 네. 보통 짧아도 6년,
길면 뭐 10년 이상까지도 개인의 재산권이 매매가 정지되는 거잖아요. 그럼 네네네. 예,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신 분들이야 뭐 큰 상관이 없겠다 할 수 있겠지만 혹시라도 돈을 빌려갖고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타격이 클 수 있겠네요. 그런 것도 그렇고 개인도 뭐 6년에서 8년, 10년까지 뭐 집을 못 판다고 하면은 그게 굉장한 재산권 제한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눈여겨 볼 부분이 뭐냐면 제가 이제 그 정책 담당자들한테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네. 과거에도 투기과열지구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커다란 문제가 되질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조합 설립을 지금처럼 많이 하지 않았거든요. 지난 2, 3년 동안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 재건축, 재개발이 호황을 이루면서 조합을 설립한 숫자가 과거에 비해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다라는 점이 하나가 있고요. 또 이게 조합을 설립하고 계속 매매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네. 예를 들면 뭐 2년간 사업시행 인가를 받지 않으면 그 재건축 내지는 재개발이 진행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받지 않으면이 아니라 받지 못할 정도로 진행이 안 됐다. 그렇죠. 그러면은 또 그 매매를 갖다가 풀어주거든요. 한 네. 2년 동안 그 뭐 사업 시행 인가나 다음 단계로 진행이 안 될 경우엔 풀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에 조합 설립한 데들은 조합이 설립돼 있음에도 매매가 다 가능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시점에서 이 법이 만약에 지정이 딱 돼버리면 그 숱하게 많은 조합 설립한 지역이 조합원들 분까지 모두 매매가 정지된다는 점. 네. 그리고 최소한 2년 동안 아무런 진척이 없어야 일부 단지들이 매매가 풀린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상당히 다르다. 지금 현재 분위기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까지 좀 과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데 이런 대책까지는 지금 안 나와야 된다라고 보고요. 이게 지정이 되면 내수시장 전반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예,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 같은 경우도 지금 꼭 도입을 하겠다라는 입장은 아니에요. 그래서 네. 시장 상황을 보면서 판단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지작거리고 있는 카드 중 하나인 거죠. 네, 그래서 올해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집을 소유하신 분이라고 해도 지금의 상승에 대해서 박수치고 좋아할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이슈들이 지금 앞으로 걸려 있는 거예요. 보시면은 7월 말에 LTV, DTI 규제 완화 종료 시점, 올해 말 12월 말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종료 시점, 그리고 지금 6월 달에 금리 인상, 뭐 6, 9, 12의 금리 인상 부분, 그리고 하반기에 공급이 뭐 서울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지만 그 외의 지방 같은 경우는 공급이 지금 차고도 넘친다는 점, 이런 규제들이 있는 마당에 이런 이제 상황이 오고 있는 마당에 가격이 상승을 해가지고 과한 대책이 나와버리면 전체적인 시장이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끌려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상당히 지금 시점은 조심스러운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 상승에 대해서 어떻게 포인플렉스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나 할까요? 너무 과하다는 예, 의미신가요? 지금 막 정부에서 규제를 생각하고 있다고 하니까 건설업계에서 일단 반발하잖아요. 하반기에 안 좋아질 전망인데 그렇죠. 지금 규제를 도입하면 어떡하냐 그렇게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전문가들은 이미 하반기에는 뭐 입주 물량 때문이던 다 규제 금리 때문이던 안 좋은 상황을 예측하고 있는 건데 이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이렇게 달려들으면은 마치 이렇게 어찌 보면은 주식시장에서 개미 투자자들이 터지듯이 2006년, 터지는 게 아닌가. 2006년도에 이제 그런 일이 뭐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과 그때와 뭐 같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최근의 상승은 반드시 대책을 수반한다라는 점에서는 최근에 어떤 집을 마련하시는 분들은 꼭 그 뭐 앞으로 분양 상황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종합해서 철저하게 자신이 가진 돈으로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한 주의 부동산 소식 어떠셨나요? 오늘 시작도 강동이었고 끝도 강동이었네요. 네, 지금 강동구가 집값도 오르고 있었는데 물량도 많다. 뭐 이게 좋은 소식인지 나쁜 소식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전체적으로 기사는요. 전체적인 어떤 지난주보다도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그리고 그 확대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시장을 가만 놔둘 수 없는 입장이니 대통령의 입장, 그리고 국토부 장관의 입장, 그리고 앞으로 대책이 나온다면 어떤 것이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대충 예측해 봤고요. 그리고 잠실 주공 5단지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잠실 주공 5단지가 그 다음 주에 건축 심의를 통과할 것이냐, 네. 거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정도의 부동산 소식을 오늘 전해드린 것 같아요.
다음 주는 아무래도 이제 뭐 신반포 15차라든가 반포권 그리고 이제 강남권 얘기가 다시 또 주가 될 테니까요. 다음 주 소식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한 주간 부동산 소식 이렇게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포인플렉스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